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피격되고 시신까지 소각된 만행 사건.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냐라는 말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 서둘러 발언을 주워 담긴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속내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월북이고 아니고 무슨 중요하냐라고 말했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가족과 아들은 눈물로써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의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중징계인지 최 의원 본인은 어떤 입장 나타내고 있는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만간 국민의힘도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낙제. 오늘 동아일보 일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13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했는데 낙제점을 받은 한전은 임원들 성과금 반납하라 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전기요금안을 개편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 앞서서 자성의 목소리를 정부가 한전에게 요구한 겁니다. 특히나 지난 5년간 한전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성의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허둥지둥. 오늘 한국일보 3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허둥지둥 어떤 기사일까요? 북한 총격 알고도 문재인 국방부 허둥지둥 36시간을 허비했다. 초기 대응에 총체적인 혼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국일보 분석에 따르면 피격 4시간 뒤 예정이었던 종전선언 연설을 의식한 거 아니냐.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 언론에는 실종. 심지어 우리 군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해경은 까마득하게 이 사실도 모르고 수색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맞춰서 만행이다라고 비판했다가 국방부가 조금 있어서 훼손으로 추정된다라고 말 바꾸기까지 청와대에 제 목소리 못 냈다라는 해석도 한국일보 오늘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국방부의 허둥지둥 36시간 분명한 건 월북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느냐라는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이자 장사. 요즘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 받으신 분들 밤잠을 설치는 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분들만 따로 있죠? 은행은 역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 장사. 대통령, 금감원장 모두 다 금융권을 향해서 이자 장사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은행장들을 만났어요. 은행이 지나친 이익 추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크다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우주로. 경향신문 2면인데 오늘 뭐가 우주로 날아가죠? 누리호. 오늘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두 번째 도전입니다. 재도전. 칼을 갈고 항우연이 센서 이상까지 심각하게 점검하면서 발사 시점도 연기한 만큼 오늘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이제 변수는 없다. 바람만 세게 안 불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람이 그지 세지는 또 않다고 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바르다 박성생,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온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민주당의 설훈 의원은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다 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 특히 아들이 분노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의 한 맺힌 절규,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오늘 첫 주제로 던집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런 발언을 했었죠. 지금 경제 민생이 어려운데 월북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월북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월북으로 단정했느냐라는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북한에게 사과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기조입니다. 과연 유가족, 특히 아버지를 잃은 아들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 주장에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호 의원님께 고 이대준 씨 아들이에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란 단어의 무게를 안다면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차 가해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무마시키려 했습니까? 당신 등발 아는 증거로 월북을 믿어라 라는 건 반인권적입니다. 북한에게 사과 받았으니 됐다 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사과했다는 것입니까? 김정은이 저에게, 제 가족에게, 제 어머니에게, 제 여동생에게 사과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용서를 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받았으니 다 끝났다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소속은 북한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 희생된 공무원의 아들, 피살 공무원 아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받았으니 됐다.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피살 공무원 아들은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글쎄, 아들은 뭐 당사자가 본인이 이제 아버지에 관한 일이니까 좀 더 감정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일을 좀 덧떠보면은 그때 당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사과라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좀 석연치 않게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세금을 내고 이에 따라서 치안, 국방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동안 어찌됐던 연유인지 국가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서 뭔가 잘못된 일로 저런 일을 당했는데 왜 그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일이 있었노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금 없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야당이 저렇게까지 반응을 하는지 우선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월북이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월북했으면 저렇게 사살을 하고 시신을 훼손해도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때로는 오는 우리 북한 주민들 볼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북한과 어떤 통신 교류를 통해서 넘겨주고 혹은 여기에 남는지를 돌아보면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저렇게 피 끓는 절규를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 사회가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권을 얘기했던,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때나마 그래도 정권을 유지했던
야당이라면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받았으니 다행이다. 사과받았으니 다 끝난 일이다. 라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사과받았으니 정말 다 끝난 일이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많은 의문점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월북인지 아닌지 뭐 여야가 지금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훼손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과연 구조를 하려 어떤 시도를 했는지가 의문인 가운데 북한에게 사과받았으니 다 끝난 일이다. 과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저도 직접 여러 차례 만나서 인터뷰한 바 있는데 그 친형이 SNS에 배에 남겨진 방수복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요는 자 이렇게 두꺼운 방수복이 배에 있었는데 정말로 정부의 주장처럼 자진 월북을 하려면 그 차가운 바닷물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멀쩡한 이 두꺼운 방수복 입고 따뜻하게 체온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가지. 이거 두고서 무궁화 10호에 이 방수복 두고서 얇은 경량 구명조끼 입고 월북했겠냐라며 방수복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수복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월북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겠죠. 더군다나 그 당시 이제 9월이었거든요. 9월은 굉장히 바닷물의 수온이 낮아요. 그래서 이 피살자 해수부 공무원도 주위에다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3시간 정도 바닷물 수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죽는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과연 뭐 실족을 했던 아니면 만약에 고의적으로 월북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구명조끼 하나 입고 표류를 하면 죽는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류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 의도적으로 저렇게 준비하지 않고 월북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예. 잠수복이라고 봐요. 저 잠수복을 제가 잘 아는데 저 잠수복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김광삼 변호사님 이 새벽에 바닷물은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경량 구명조끼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객선을 타더라도 승객들이 입으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더 경량 구명조끼를 선원들은 그냥 입고 생활을 해요. 혹시 실족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저 잠수복을 입었을 때는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쫙 목끝까지 감싸거든요. 물에 아무리 찬 물에 들어가 있어도 전혀 차갑지가 않아요. 체온이 보호되거든요. 저거를 만약에 진짜 의지를 가지고 월북했다면 저걸 입고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저걸 입고 갔다고 한다면 월북으로 단정해도 된다 저는 그게 봐요. 예. 그런데 저걸 입고 갈 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말 의도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리발 정도는 착용을 했겠죠. 이용해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나온 증거를 보면 월북으로 좀 단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상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랄지 또 서른 의원들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우려한데 그 당시도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 연설이랄지 이런 걸 앞두고 있었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진 이유가 뭔가. 적어도 월북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오토 원비어가 사실은 17개월간 북한에서 억류당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죽음으로. 예. 그때 엄청나게 여야 할 것 없이 대북 제재랄지 특히 최근에 이제 오토 원비어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다 제쳐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연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 이렇게 시신까지 소각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반성하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어제는 이제 여야 간의 이견을 저희가 충분히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유가족, 특히 아들이 편지로서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가족의 주장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월북 여부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아들이 편지로 이렇게 써요.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무마시키려 했느냐. 당신들만 아는 증거로 월북인이 믿어라라는 건 반인권적이다 라고 아들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아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 사망을 하고 그 총격으로 피살당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들 아닙니까? 자식이죠. 뭐 저는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죠. 지금 2년 전의 일인데 2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북 규탄 결의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2년 전의 일이라 잘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규탄을 했고 결국은 이제 북한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제 통일전선부 명의로 이게 사과까지 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이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니까 우리가 다시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또 책임 소재도 물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가족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분노, 고통, 또 슬픔 뭐 이런 것들은 오롯이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가족 분들에게 다시 마음에 좀 상처를 주는 그런 정치권의 발언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월북이냐 월북이지 않느냐 이것은 첩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서 분석관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역의 일들은 그대로 존중을 하고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보당국들이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한 그 근거가 변했다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정말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정치의 영역에 들고 와가지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익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정쟁 뭐 이런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사실관계를 밝힌다면 국익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특수정보가 있습니다. SI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공개가 가능할 텐데 이것까지 그러면 공개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든지 아니면은 정쟁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에게 사과받았으니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다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된 유가족들의 반발 편지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보호가 국가의 첫 번째 임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게 있으면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친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 번째 임무다. 사실 지금 이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이 국민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정보 중 상당수가 비공개로 이른바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오늘 한국일보 지적이 상당히 뼈아플 텐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36시간 동안 허둥지둥됐다.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가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당 시간 우리 국민이 살아 있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과연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는가라는 논쟁으로 지금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윤 대통령 조금 전 발언도 과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지켜보겠다, 따져보겠다 이런 발언인데 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국방부의 허둥지둥. 사실은 이 사건은 분단과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 더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유엔에서도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실시간으로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다라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의 어려움은 국민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만약에 구호 조치가 불이행해서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못했는지를 좀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 해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권력이라든가 수사 권력이라든가 행정 인력이 들어가기 좀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통신망을 통해서 이런 전례에 비춰서 구호 조치에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냐, 그 국방이나 안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외교상 가능했었느냐, 이 부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 국가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실시간으로 통신선으로 연락을 해서 국민을 구조한 전례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정도의 한반도의 정세가 있었느냐는 제가 평가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이 실시간으로 통신망을 복구해서 이런 국민의 어떤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통신선 복구가 이런 단일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어떤 외교의 문제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면서 좀 뒤에 처진 경향이 있어서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게 지금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유기 이런 직무유기 이런 문제로 고소 고발 조치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범죄까지 다룰 만한 사안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본래는 법률적인 인과관계 구조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현장에서 할 수 없었던 어떤 공무원들이 있다면 해경 먼저 사실 수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해경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윗선들의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서훈 장관, 그 윗선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구조상 맞느냐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정아 의원께서 그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때 북한의 만행이 많았습니다.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 도발도 있었고 그 북한의 만행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구조를 하냐, 그리고 실시간으로 쏠 줄 알았냐, 이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해명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근데 사실 또 보면 통신선이 없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통지문은 김정은의 사과문이라는 통지문이 어떤 경로로 와서 서훈 안보실장이 흔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거기 있는데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탈북한 북한 어민들을 북한의 요구로 우리가 돌려보내준 적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첩보 자산이다라는 거 가지고 야당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일이니까 요즘 자꾸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첩보 자산의 수집 과정, 수압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첩보 자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엔 이게 감청 자료들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관련한 문건을 다 봉인을 했으니까 없어졌지만 국방부에는 자료가 남아 있을 거고요. 해경에도 자료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할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 그 명칭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점등하는 거. 애기봉 트리. 애기봉.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을 하면 거기 폭파시킨다고 북한이 그랬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도 통신선과 상관없이 전방부대에서는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북과 남과 사이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도 저는 이거를 36시간 동안 국가가 그냥 놔뒀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좀 전에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원비어 사건 관련해서 자, 그럼 미국과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통신선이 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4강 외교 자꾸 얘기합니다만 중국이라는 매개체도 있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 안전하게 돌려주어라라고 중국 정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와 평양과의 직접적인 통신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뭐 부속실장이 이걸 들고 뭐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꼭 살아 있건 없건 저는 어디선가는 통신선은 계속 교류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국가 안보 때문에 혹은 뭐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그다음에 국가로서 그다음에 청와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저거예요. 2017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하셨을 당시에 우리 몇 가지 사건 있잖아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그다음에 여기 광화문 일대 무슨 쿠데타 사건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인도 순방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거 진실 규명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국가가 해야 될 일, 국민이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무슨 국가 안보의 문제다 아니면 정쟁으로 몰아간다라고 흐릴 게 아니라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그 상황을 알려드리고 그 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라인이 복원이 안 돼 있어도 남북 간에 경고할 수 있거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라인과 루트는 살아있다. 아니 김정은의 사과문도 어쨌든 왔으니까 그 이후에.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아마 봉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에게 과연 경고를 했는지 구호 요청을 했는지 여부조차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문제 제기를 서한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 답변이 국가보안법을 내밀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 한국 정부는 이 씨가 얼북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행법상 범죄 아닌가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따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유엔이 어떤 근거냐라는 재차 질의에 대해서는 월북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많았는데 유엔의 질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했다라는 점이 조금 생경하네요. 근데 이제 유엔에서 요구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뭐 SI랄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했겠지만 예. 굉장히 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어떤 북한과 관계를 의식한 그런 좀 답변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여당이 폐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뭐 결국 어쨌든 유지가 됐고요. 그런데 그 유엔 보고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예. 잠입 탈출 조항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잠입 탈출이라는 것은 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구에도 이미 정부 내에서는 이걸 월북으로 좀 단정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또 이런 게 나와요. 설사 월북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공무원에 대한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유엔에서도 인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최근에 어떠한 이 해수 공무원과 관련된 진상, 이 본질과 관련되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국익이나 국가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국익과 국가 안전을 위해서 어떤 국민의 인권이랄지 생명이 희생돼도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국가 이익과 국가 안전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북한도 어떤 식으로 감청을 하고 우리가 SI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정보로 전략 자산을 얻는지 정보 자산을 얻는지에서 북한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특별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김정은의 사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을 내밀었다. 이 대목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뭐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전에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 독소 조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현행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행법에 근거해 가지고 유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제가 저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예.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첩보는 대한민국 군 정보, 우리나라 군 정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 정보당국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집한 첩보를 미군에도 넘기고 미군이 예를 들면은 뭐 정찰 뭐 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첩보 활동을 하는데 미군이 획득한 첩보도 우리 군 당국에 넘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또는 정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와 첩보, 특수정보 이런 것들이 정쟁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그렇게 귀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겠습니까?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공개해버리고 이러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만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제 마약 조직이라든지 국제 범죄 조직이라든지 테러 범죄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정보를 세계 각국의 우방국들과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정쟁하다가 공개해버리자 해가지고 공개되는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이라면 우리 우방국들이 대한민국에 뭘 믿고서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제공을 하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게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국민의힘이 지금 국정 과제 우선순위를 정말 여기에 둔다면 아무런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SI 정보, 특수정보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로 공개합시다. 공개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SI들이 담겼는지 그거 보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첩보 자산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미국하고 미국이 동의를 해야 아마 공개를 할 텐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미국의 정보당국과 함께 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그럼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서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하자라고 하자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민주당에서는 SI 정보 윤석열 정부가 공개하라라고 또 여야 간에 핑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스튜디오에서도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라고 발언을 했다가 서둘러 주워 담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기내 아니네 이게 따진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게 뭐냐? 진실규명이냐? 아니면 단순히 정장으로 이용해서 덕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국민들이 아마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민생은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구느냐? 그게 객관적인 판단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죄송하다라고 바로 발언을 걷어들였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게 진심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무리하게 반박하다 망언의 연쇄에 빠지는 게 민주당의 고질병이다. 속에 있던 진심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박지원 대변인님, 말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월북이고 아니고 그 뭐가 중요하냐, 사과받았으면 끝난 일이다. 서른 의원은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속에 있는 내용이 좀 나왔던 것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기자회견장에서 막 편하게 말씀하시다가 나온 건이라 저는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만 쉽게 주워 담기가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민생이 우선인데 왜 국민의힘은 자꾸 저걸 정쟁으로 몰아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한번 제대로 따져볼 필요 있어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경제 상황도 어렵고 국제관계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 갖고 민주당은 자꾸 오히려 정쟁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이 시작된 걸 한번 봐요. 아들인 유가족이 정말 억울해서 형인 유가족이 억울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진실관계를 밝혀달라고 법원에 고소한 건이거든요. 그 고소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문을 닫고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서 법원에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달라고 얘기해서 이 건이 지금까지 불거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치권이 들어갔는데 저는 진짜 민생에 대해서는 국회가 문 열어서 지금이라도 논의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되죠. 법원이 자료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공개 안 하고 덮었는지에 대해서부터 과거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그 건이 그럼 뭔지 꼭 봐야 되는 거면 국회 의견 구해서 아니면 법원의 판단 구해서 꺼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면 돼요. 왜 정치권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다 저렇다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생 급한데 국회는 안 열고 이러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건이다. 그리고 속내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말씀들을 하는 거다라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하태경 의원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데 국방위원회 첩보 자료를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았냐, 월북에. 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에 국방위원 정보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열람했고 그리고 그 열람한 다음에 어떻게 수거해 갔는지 내가 다 들었는데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하 의원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그분의 자유인데 자기만 안 받나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참 하 의원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그죠? 요즘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해요. 거의 뭐 인권 무시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자 이런 전두환 스타일 발언도 하고 우상호 위원장이 인권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식 통치 스타일 아니에요? 네. 미국 측 협조를 받아가지고 당시 SI 정보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어떻게 협조 판단하세요? 받을 것도 없어요. 감청 정보는 우리 합참에 다 있어요. 청구를 겨누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왜 왔냐, 살기 위해서 나는 뭐 북한에 살려고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것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 내린 그런 황당한 짓을 한 거라니까요. 여야의 공방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도대체 뭘 봉인했느냐. 사법부가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항소까지 하면서 뭘 꽁꽁 숨겼냐. 그거 보자. 라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럴 것 없이 미국 측 협조 얻어서 감청 자료 SI 공개해라. 라고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태핑에 민주당의 미국 측 협조 얻어 SI 정보 공개하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조금 전 출근길 답변 들어보시죠. 시장에서 그 사회공무원 선거 관련해서 SI 공개하는 이런 취지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SI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로 공개하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논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2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뜨거운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주인공 누굴까요? 민주당 최광욱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등 여성 보좌관들이 있는 화상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광욱 의원 본인은 아니다. 나는 어렸을 적 그 추억에 소중했던 소꿉놀이 짤짤이를 하냐라고 물어본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짤짤이라고 안 하지 않았냐라는 게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중론이었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게 있었나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원 정지 6개월 되면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나요?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 김어준 씨 등은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은 추억의 짤짤이를 아느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려서 이걸 모른다, 뭐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막 방송에서 떠들어댔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성 보좌진 등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 당내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죠.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최강욱 당원 자격 6개월 박탈 결론을 내립니다. 내일 비대위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최종 확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근데 지금 이건 6개월 당원 자격정지입니다. 6개월간 선거권, 비선거권, 당원 권한 박탈, 8월 전당대회에 투표 불가, 2년 뒤 총선 공천 때 중차대한 감점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서 발언 들어보니까 최강욱 의원은 윤리심판원 해명 과정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요. 아직도 그럼 최강욱 의원은 짤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리심판원의 결론은 최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 이겁니까?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의 주장은 성희롱 의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회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농담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일관되게 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적인 언동, 성희롱이 맞는 거죠. 그런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고 앞으로는 공식 석상이나 여러 자리에서 언동을 조심하겠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마치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몰아가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것 같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미비한 징계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공천 과정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천권에는 굉장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범죄 비위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고 계속해서 문제가 재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꼭 옹호하는 세력과 성범죄가 아니라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민주당이 왜 이러느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와 있거든요. 이제는 성적인 어떤 행위가 없더라도 말로도 이렇게 징계가 세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선포했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공감합니다. 성범죄 발생하는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에 재직하시는 분들 그만한 이제 마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징계 그리고 퇴출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최강욱 의원 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이거 중징계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외관적으로 보면요. 당원 6개월 정지. 그러면 당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거 거기에 출마할 수도 없고요. 단지 또 본인이 또 투표할 수 없어요. 그럼 6개월만 지나면 별거 아닌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징계 종류에 중징계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징계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최강욱 의원에게 이 중징계 자체가 뼈아픈 이유가 다음 공천에서 이제 감점 요소라는 거예요. 공천은 굉장히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전쟁하다시피 하는데 여기서 감점 이유는 되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뭐 공천 받아도 당선이 되느냐가 또 문제가 있겠지만 공천을 못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근데 굉장히 이 과정에서 보면 뭐 자격정지 6개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징계위원들이 사실에 관해서 팩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 부분에서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의원은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짤짤이로 얘기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단지 디귿이냐 지읒이냐 차이를 가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지금 사실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허위 인턴 증명서로 재판을 받아서 지금 집행유예 판결 받았잖아요.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이 성희롱 발언 논란에서도 최 의원의 해명은 허위였다라는 게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과였고 문제가 됐던 인턴 증명서도 허위 인턴 증명서였다라는 거였고 총선 전에 유포했다라는 논란이 됐던 문건도 허위였다라는 혐의로 또 재판받고 있잖아요. 허위가 굉장히 많네요. 연루된 점이. 어제 당사를 나가온 최강욱 의원의 모습과 입장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님 충분히 소명하셨을까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지. 결과가 나왔나요? 저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당원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중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철험의 동료 의원들의 반응과 강성 지지층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최강욱 의원의 지지층들에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하라. 민주당이 미쳤다. 철회 요구 진정서 내겠다. 윤리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민주당 답 없다. 민주당은 제정신이냐? 라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험의 김용민 동료 의원, 철험의 멤버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남일 말하듯 쓴소리 가장한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라. 평론가 모두를 일관하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글을 올렸죠. 최강욱 의원은 거짓과 은폐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무거운 처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 철험에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 철험에는 해체해야 한다. 라고 철험 해체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정호 의원님. 글쎄요, 민주당은 징계 수위에 뭐 탈당 권유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징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것처럼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천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감점 요인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전에 민주당 게시판 한번 봤잖아요. 강성 지지층들은 오히려 더 최강욱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금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중에 공천할 때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럼 감점 아무리 뭐 5%, 10% 받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중징계라고 당원권 중지 6개월이 중징계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규정상만
이게 중징계지 사실은 실효적으로 국회의원인 최강욱 의원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징계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실제로는 중징계가 맞습니다. 예,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 수위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맞고요. 만약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공천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사실상의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징계고 저는 윤리심판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전재수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첫 공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서였습니다. 지난 18일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공개 첫 연설을 했다는 보도가 뒤늦게 나옵니다. 젊은 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심소령 장례식장에서 꼭 챙겨보겠다고 한 만큼 이심점심으로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를 참석했다라는 게 용산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방명록에는 당신의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을 지킨 정신이 되었습니다라고 적힌 내용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바나 출신 직원이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다라고 해서 여야 간에 사적 채용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뜨겁게 인바 있는데 관저 보좌 역할로 채용이 되었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용산 현재 김건희 여사의 업무 담당 직원은 5명,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3명과 코바나 출신 2명이다. 다음 달 중하순쯤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는데 코바나 출신 직원 2명이 이 관저에서 김 여사 보좌 업무를 맡는다. 한남동 관저에 배치할 예정이다. 라고 용산에선 설명을 했습니다. 한남동의 관저 사진도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하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저에 배치된다는 거죠. 코바나 출신 직원들이. 자, 외교장관 공간인데 공사가 되고 나서의 차이점은 이렇게 창문이 다 밀폐가 됐어요. 이게 단순히 블라인드를 내려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청와대에 근무하셨으니까 박정아 의원님, 네네. 이 창문을 왜 관저에 창문을 이렇게 막아둔 겁니까? 글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외교장관이 쓰시던 상황에서의 보안 문제나 안전 문제와 대통령이 직접 쓰실 때의 보안 문제와 안전 문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창이 그 방탄창 뭐 이런 거 용도로 해서 좀 색깔이 저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방에 지금 쓰여진 방이 어떻게 이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의 용도가 달리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저 안에서 뭐 비밀스러운 회의를 해야 돼서 외부로부터의 이 빛이 나가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거나 아마 그런 걸로 저렇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을 좀 해볼 뿐입니다.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이제 제2부속실장, 제2부속실을 이끈 수장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아마 여러 가지 그 고려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마 경호상 고려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관저는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생활, 프라이빗한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뭐 그런 걸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돼서 저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저것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경호실에서 경호상 저 고려 뭐 등등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 가지고 아마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아마 저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 여사의 동행인들이 최근에 논란이 된 바 있었죠.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하는 게 맞냐 아니냐 찬성 반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찬성한다가 45.8%, 반대한다가 40.8%.
그러니까 팽팽하게 제2부속실을 만들면 안 된다, 공약을 파기해라, 공약은 지켜야 한다라는 여론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또 한 번 재차 3차 발현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 대표가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무슨 연유였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권력에 대한 갈등의 시작일까요?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일까요? 골마 터진 여당의 최고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또 충돌을 했습니다. 급기야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라고 붙잡았지만 이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상황 직전까지의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별다른 모든 발언 할 것이 없고요. 회의가 사실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에 나눠서 진행되는데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대표님,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발언권을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즉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단속해볼까요, 언론인들이 쓴 한번?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합니까? 그만합시다. 예.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아니요.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아니 워낙에 유출 쓴 거잖아요. 본인이 여기 제일 많았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 내가 유출한다고? 내 얘기 내가 유출한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내 얘기 내가 유출한다고? 자 비공개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발언을 내가 유출한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초등학생 말싸움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당대표의 건의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저희 앉아있는 것도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진 또 우수진이 있더라고요. 조수진 의원도 과거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나 위원장을 상대로 굉장히 가격한 발언들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 바톤 터치를 배현진 의원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의문 제기, 문제 제기, 왜 마음대로 회의를 비공개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란 듯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방송으로 송출될 거 알면서도 이준석 당대표를 저격한다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배현진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합당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저렇게 오히려 싸움을 거는 듯한 모습이 이준석 당대표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장외전에서도 두 분의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기하는 최고위 내에서 공개 발언으로 제 발언을 제가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 밖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백일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당의 결속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당원들께서 우려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 최고위에서 적어도 제 주재 하에서 제가 배석한 자리에서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최고위원 회의 내에서 제가 제일 많이 건의했어요. 당 내에서 공적으로 예민하게 저희가 진짜 비공개로 보완을 요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관리되게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표께서 보고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를 하셨다면 정말 다행이죠. 아무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장외전에서도 신경전이 계속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싸움은요, 둘이 똑같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한 수 유달할지 한 수 양보를 해버리면 그런 일이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힘을 합쳐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차기 당권 또 이제 사적 감정의 어떤 싸움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 더구나 이준석 대표의 그 성매매와 관련된 증거인멸 그 징계가 내일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좀 예민해 있는 것 같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최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또 뒤엎을 수 있느냐 엎을 수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될 때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고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좀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비공개 회의 때 나온 현안에 관한 것들이 외부로 다 유출되면 그 얘기도 비공개 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게 유출된다. 싸우더라도 비공개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유의하자. 어떻게 보면 나도 방송에 나가서 앞으로 조심하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던지면서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니 현안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적 비공개 회의거든요. 이 얘기한 거 당연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조심하고 참석한 사람도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나의 당대표 권한이니까 난 비공개 회의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근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최고위원의 어떤 성격도 맞지 않고 민주적 리더십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좀 있겠지만 또 내부적 권력적인 그러한 투쟁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좀 큰 정치, 크게 보이는 모습 그런 것을 좀 보여줘야지 본인의 향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지에 있어서도 오히려 박수를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일단 표면적인 갈등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했는데 그 안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배 최고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다음날 기사로 보도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의 직권으로 비공개 회의 현안 논의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배현지 최고가 아니 이렇게 비공개 회의를 안 하면 어디냐라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특정인이 참석했던 회의에서 유출이 많이 된다라고 또 배현진 의원을 겨누니까 이 대표 스스로가 제일 많이 단속 하나 유출하지 않았냐라고 계속 지금 싸우는 건데, 사실 최고회의에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더라도 그 최고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다 공개할 때죠. 다 취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기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사 나오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비공개 회의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회의를 비공개로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례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예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비공개 회의 때 다 어떻게 나오잖아요. 싸웠는지도 저희가 다 알았거든요. 취재가 다 돼. 조사하면 다 돼. 취재가 전부 다 되고 또 그것이 또 정치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뭐 민주당 문제도 뭐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자꾸만 그냥 과거 거를 들춰내가지고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위기에 온 진력을 다해도 힘이 붙일 판인데 그러고 있고,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은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 물가 문제도 있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회 원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야당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대로 저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저희들도 뭐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빨리 원구성해서 국회가 좀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내부에서는 내일 개최되는 윤리위를 앞두고 이 대표가 윤리위에 엄포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항의 표시로 발끈한 듯하다. 윤리위도 비공개 논의되는데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될 걸 염두해서 윤리회의에 사전 엄포를 놓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리가 내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 징계가 어제 있었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윤리위가 내일 개최됩니다. 오후 7시에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관련 징계 여부가 심의된다라고 하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뭐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회부한 뒤에도 2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예.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하면 2달 동안 저한테 많은 내상을 입게 만든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겠다는 거는 그 자체도 저는 의문입니다.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밝혔죠. 예. 장소가 어딘지 전 모르고요. 윤리위에서 일정 잡고 이런 걸 제가 공식 통보보다 언론을 통해서 항상 빨리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내일 국민의힘이 윤리위를 개최해요. 이게 묘하게 양당이 비슷한 시점에, 그러니까 이틀 차이로 민주당은 어제,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내일 윤리위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건데 내일 그러면은 징계를 안 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징계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징계를 한다면 어떤 수위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 징계 수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처럼. 그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도 뭐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일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다음권 6개월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해서 조용하게 정의되는 수순이지만 지금 이 윤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큰 내관으로 작동해서 이 권력 다툼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윤리 구조를 보시면 성상납 그 자체는 윤리위가 개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개시가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범죄를 처벌할 때는 주 범죄가 불개시면 그걸 은폐하려는 증거인멸죄도 무혐의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징계가 개시되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대표가 반발할 거다.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리위원회는 이런 많은 비판 속에서 윤리를 징계 개시를 해놓고 아무것도 불처분하기는 어렵거든요. 모든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대표가 스스로 불복하면서 이의 신청하고 외부적으로 윤리위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내일 전개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에 당대표로서의 이준석 당대표는 있지만 좀 큰 정치인이 조정 중재자 역할을 해서 질서 정리를 해야죠. 뭐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윤리 징계 나오면 또 불복하고 문제 삼고 이게 사실 공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뭔가 큰 중재자 역할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징계 단계 다시 한번 좀 띄워볼까요? 뭐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손 변호사님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만큼 아무 결정도 안 나진 않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해주고 있는데 민주당과 좀 다릅니까? 박정호 의원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제가 쭉 봤더니 아까 최강욱 의원 건하고 보면 이 탈당 권고라는 조항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징계안에서는 저걸 못 봤는데 저희 당에는 탈당 권고라는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탈당 권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탈당을 안 하면은 제명이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히 센 중징계 엄청나게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밑에 이제 달린 설명을 보니까 경고가 가장 이제 약한 징계 절차고 그렇죠. 그거는 당대표 직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질적으로 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죠. 다만 전 정치적으로 경고가 나오면 당 대표로서 과연 이게 이제 그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문제가 남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나오게 그러면 되면 당 대표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왜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원으로서 당 대표잖아요. 근데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당 대표를 할 수 없으니까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후의 징계 절차에는 대표직을 지금 수행하는데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징계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의 가정이지만 당대표직을 이준석 대표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당대표가 공석이 될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대표 없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에 뭐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행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정리를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일대
혼돈의 상황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당원 당규상 사실은 당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으면 아마 원내대표가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당을 대표로서 겸직을 하면서 이끌어가고 그 사이에 그러면 비대위 체제를 갈 거냐,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을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뭐 6개월 나온다면 6개월 이후에 징계가 풀려도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뭐 6개월 동안 당을 비웠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그렇군요. 이때 혼란의 상황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대표를 뽑을 거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이런 논란도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윤리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죠. 전혀 모른다라는 거듭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정당의 주인은 누구냐? 더민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님 당대표 출마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불확실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불출마를 거듭 촉구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개별적 의견들 중에 이제 일부 좀 특징적인 것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 좀 그 부분에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빙빙 돌려 말했지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해서 안 된다라는 우회적인 더민초 초선 의원들의 촉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과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권에 도전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관측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김부겸 추대론도 당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죠. 이재명 8월 전대 불출마하고 김부겸 추대하면 당 분열도 막고 이재명도 지켜낼 수 있다. 폼면에서 이 의원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재명 대 김부겸 빅매치 성사 여부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일 것이 글쎄요. 이게 또 워낙 계파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과연 빅매치로 본 사람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의원이 32.1, 김부겸 전 총리가 26.3. 어휴, 막상 막하군요. 굉장히 높아요. 우상호 4.5, 서른 2.3, 홍영표 2.3, 이광재 2.0, 이인영 2.0, 전해철 1.5, 우원식 0.7. 뭐 여론조사마다 인물도 다 다르고 여론조사마다 또 그 인물이 받고 있는 지지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사실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지금 시점에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돌직구에 뭐 박용진 의원도 71년생, 70년대 차기 젊은 당대표 주자로 꼽힌다면 역시 언론에서 마찬가지로 전재수 의원이 70년대의 차기 당대표 주자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전재수 의원님. 네, 일단은 뭐 좋은 일입니다. 네. 어떤 게? 일단은 전재수가 이름이 거론된다는 건 좋은 일.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혁신의 내용 또는 뭐 어떤 구체적인 혁신안을 가지고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또 인물을 바꿔가지고 국민들께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7, 80년대생들이 민주당의 어떤 세대교체 주역으로 나선다는 것은 당의 커다란 변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능력이나 또는 실력에 조금의 의구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인물을 바꿈으로 인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이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 돼가지고 어떤 민주당의 더 큰 변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내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7, 80년대생들이 스스로 이 시대를 규정을 하고 규정한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내놓는 단계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70년대생들이 좀 의견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출마를 하지 않으면
이 흐름을 큰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자 좀 역할을 하는 그런 아마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대생 젊은 이 실력 있는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뭔가 저도 빨리 염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흰머리 때문에 다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71년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71년생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거짓말 61년생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출마하게 되면 실제로 보면 옆에서 보면 71년생 같아요. 저도 출마하게 되면 염색을 해야 됩니다. 염색을 했네. 오케이. 박용진 의원이랑 동갑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선수도 재선이. 그렇습니다. 이 묘하게 이제 이재명 그룹과 어떤 70년대 재선 실력파 그룹의 어떤 도전 양상으로 또 흘러갈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밝혔는데 71년생 역시 박용진 의원이 여기에 또 반발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정당의 주인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너무 당연한 원칙들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문제죠. 정당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필요합니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그게 큰 원칙이에요. 일단 대항을부터 당원을 2배 정도는 늘리자. 71년생 박용진 의원, 낡은 인식. 정당은 국민의 것이다. 변화와 혁신 거부하는 낡은 인식이고 낡은 주장. 왜냐하면 지금 이거 룰 갖고 논쟁 중이거든요. 당원 비율,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 어떤 게 맞냐 막 지금 논쟁 중인데 박용진 의원과 이제 70년대생 의원들은 일반 국민의 일반 여론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은 이제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당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낡은 인식이다. 유리한 룰 변경을 촉구한 것이다라고 견제를 했습니다. 이 논쟁은 룰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민주당의 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 등 친명계는 당원의 비중을 더 늘리자. 박용진 등 이제 70년대생들은 일반 국민의 비중을 더 늘리자라고 마찰하고 있다. 안규백 위원장, 당원 표심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다. 만구불변의 룰은 없기에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룰 전쟁의 서막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절을 많은 정치인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고민정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청와대 참모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또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절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블루베리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농사를 짓고 있죠. 고민정 의원도 이제 농사일을, 밭일을 돕고 있는 모습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주장이 나왔는데 사저 앞에 시위 때문에 블루베리 알이 작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소음 시위 때문에 블루베리 알도 작다. 저주 담긴 저 소리를 매일 듣는데 잘 자랄 수 있겠냐. 윤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집회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윤 대통령의 사저 앞에 시위도 그러고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시위도 그러고 김광선 변호사님, 일반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사실 금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민정 의원도 저런 주장을 한 건데 어떻게 시위 탓에 블루베리 알이 좀 작아질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시위 탓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시위를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요즘 기후가 안 좋잖아요. 가뭄 들어 있고. 그렇죠. 걸음 제대로 안 주면 알이 이렇게 잘 익지 않죠. 그렇지만 결국 뭐 시위와 관련돼서 이걸 연관지어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위의 어떤 부당성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마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위 자체에 대해서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사저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의 사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없이 지적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을 자체 보면 이게 어떤 표현의 자유랄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또 차원도 아니에요. 단지 소음의 정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전 대통령 또는 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들어갔을 때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양쪽에서 서로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위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인데 그 정치적 목적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만두는 게 바로 표현의 자유랄지 헌법의 기본권을 오히려 보장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손정희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으로서 밭일도 하고 강아지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다 이런 반응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염도 기르고 농사 짓는 모습이 좀 친근하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 편안하게 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유자적 저렇게 반려견들하고 시골에서 저렇게 농사짓고 사색하고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모습들은 또 지지자분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지자들은 잊혀지고 싶지만 계속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개인 SNS 계정을 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정권을 떠나서 그리고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좀 온전하고 행복하게 우리 국민들 속에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문화는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사회적인 요구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앞 집회도 그래서 자제돼야 하는 것이고 윤석열 현 대통령의 사저 앞에 과격한 집회도 그래서 자제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누리호가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각 전남 고흥에 저희 취재진 카메라 화면을 연결을 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에 누리호가 지금 기립해 있는 모습입니다. 누리호가 한 차례 발사 시점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센서 이상이었는데 지금 점검을 다 마치고 있고요. 문제가 없다면 오늘 오후 4시에 발사 예정입니다. 물론 다시 이제 점검을 계속해서 오후 2시 30분에 언제 발사할지 최종 발사 시각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발사 4시간 전부터 이제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우주로 누리호를 발사합니다. 오늘 발사는 발사체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대한민국의 순수 기술로 위성을 로켓을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지에 관건이 달려있는 중요한 발사입니다.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